150년 전성기를 세우다입니다. 한 국가에서 100년 이상의 전성기를 갖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도 우리가 정말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 하면 1987년부터 1997년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많이 발달됐거든요.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3저라 그래서 뭐 물자재라든지 원유라든지 달러 같은 게 다 낮아가지고 우리가 경제 성장했다가 이제 IMF 경제 원조를 받는 IMF 사태, 그때부터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대가 계속 있었던 겁니다. 이제 20년이 지나서 지금 서서히 지금 회복 상태인데 이제 코로나19로 또 한번 지금 타격을 입었지만 분명히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왜? 한국의 경제는 아마 우리가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없이 많은 난제들을 극복한 상태에서 풀어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변 정세가 좋아서가 아니라 주변 정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뚫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무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고구려사도 그런 숱한 또한 고난을 뒤이어서 소수리망의 중흥이라고 하는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수리망을 얘기하려면 바로 이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과 연결되는데,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라고 하는 이 150년 전성기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냐면 국가의 기틀을 새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역사에서는 세 줄로 배우죠. 불교 공인,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태학 설립, 그다음에 율령 반포. 이게 무지 중요한 거거든요. 쉬운 말 하면 헌법을 바꾸는 것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불교죠. 그래서 불교의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예요. 이것은 어느 한 종교가 그냥 들어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지역의 문명단에서 일어난 문명의 집합체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문명의 집합체를 하면, 자, 이 서쪽에 가장 큰 게 지중해 문명이죠. 이 지중해 문명은 그리스, 그죠? 마케도니아가 만든 헬레니즘, 그리고 로마로 조합이 되죠. 이 문명은 나중에 서양 근대 문명의 토대가 될 정도로 강력했고, 오늘날 우리 그 세계 근현대 문명은 다 여기에 기반한 거죠. 어마어마한 문명이죠. 그 다음 문명 하나가 바로 페르시아 문명입니다. 페르시아 문명은 오늘날 이슬람을 만든 문명이죠. 오늘날 지중해 문명과 함께 쌍벽을 이뤘죠.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십자군전쟁도 일으키고 지금도 다투고 있고, 자, 그 옆에 바로 북인도 문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명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온 건 아니죠. 페르시아 문명도 직접적으로 온 건 아닙니다. 불교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살짝 들어온 거예요. 이 두 개의 문명의 매개체가 간다라입니다. 이 간다라에다가 이 북인도의 불교 문화가 만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것이 대승불교로 오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불교에는 바로 이 북인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든 힌두이즘부터 시작한 수백 수천 년의 문명이 결집돼서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종교 사상만 온 게 아니라 건축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다양한 개념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 동아시아에서 만든, 그러니까 고조선, 부여, 고구려에 이어진 문명 단위 하나에다가, 그죠? 이건 우리 전통문화라고 해야 되겠죠? 전통문화. 이게 또는 원형이라고 부르는 이 원형 문화의 하나의 또 하나의 문명 문화가 온 거죠. 이게 불교라는 이름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교 속에는 이 세 개의 문명 단위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인가? 실제 우리가 안악사문본에 가면 안악사문본에 무덤에 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둥은 그리스 건축 양식이에요. 그리고 불상은 인도 불상이고, 그죠? 그렇잖아요. 인도. 이제 서서히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바뀝니다. 언제? 고구려의 쌍용초라는 데 가면 쌍용총. 쌍용총은 이제 기둥이 둘이라는 거거든요. 쌍용총의 그 기둥의 이 공포는 우리 건축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오면서 우리식으로 바뀌죠. 그리고 얼굴도 우리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냐? 이제 꾸랑꾸랑 글씨들이, 얼굴들이 점점 우리 얼굴로. 그것은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왕적불사를 또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 얼굴을 닮아가요. 그것이 바로 연가 7년명 금동 열애입상입니다. 어디 있냐면 중앙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그게 이제 서서히 우리 고구려식 얼굴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유교가 들어오는 거죠. 유교 문명 엄청나죠, 이것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 문명이 들어오죠. 현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문명사를 보면 4개가 오는 거죠. 전통적인 이 토대 위에, 이건 이제 고조선, 부여, 고구려에 이어지는 원형 문화고, 그 원형 문화 위에 불교가
위에 저기 시루떡의 한층 그 외 유교 문명 그리고 유럽 문명 이 네 개 문명이 우리는 잘 융합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문명사설 본다. 그러니까 이 불교 문명은 우리 문명에서 무지 중요한 거죠. 왜? 두 번째로 충격 온 거죠. 첫 번째 충격 다음에 두 번째 충격 온 거죠. 첫 번째 충격은 고조선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고조선을 너무 허망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고조선이 만든 문명 가운데 얼마나 강력한 문화냐면 비파형 동검부터 시작해서 비파형 거울, 그 만주 한반도와 중국 동부에서 일본까지 어마어마한 범위 속에서 일관되게 나오잖아요. 문화권이 엄청 넓은 거죠. 근데 고인들은 더 강력하죠. 그러니까 고인들과 비파형 동검으로 대표되는 이 문화적 양상을 우리 너무 낮게 본 거죠. 강하죠. 이게 이제 우리 말하는 원형 문화라면 두 번째로 이제 붉은 문명이 들어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지 이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유산 가운데 산사가 세계유산이 됐고 서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산사는 이걸 대표하는 거고 서원은 이걸 대표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불교는 단순하게 그냥 종교 사상만 온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정치적인 것, 그다음에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다 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은 이제 왕권이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인 분들이 볼 때는 불교를 통해서 왜 왕권이 강해지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사상적 통일을 해서 강해지긴 해요. 근데 잘못하면 사상 때문에 분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 사상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치 사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정치 사상은 뭐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천손께서 자존심과 자긍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이 천손을 다시 되살리는 방법은 뭐냐? 이제 그 천손의 상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게 뭐냐? 전륜성왕이라는 거죠. 이제 새로운 불교를 통해서 이 천손이 뭘 같이 만나게 되면 전륜성왕 이론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륜성왕은 그때 당시 300년대 가장 강력한 불교 이념이었죠. 자, 그래서 전진의 북연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고글에 줌으로써 소수림왕은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아버지가 치욕스러웠던 일들을 뒤집어서 고구려를 중흥하기 위해서는 이걸 예비해야 되는데 본인은 불교 신자가 아니잖아요. 공덕을 쌓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공덕을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수림왕과 가장 근접한 왕이 법흥왕이에요. 그래서 법흥왕도 불법을 일으켰다서 법흥왕이라 해요. 근데 법흥왕은 전륜성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불교를 받아들여 공덕을 쌓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공덕을 3,000겁의 공덕을 쌓아야 돼요. 전세, 후세, 현세. 그래야만 전륜성왕이 될 수 있는 근기를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내 자손 가운데 누군가는 전륜성왕이 되려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그 법흥왕도 전륜성왕을 일으키는 절을 세우게 되죠. 그 이름이 흥륜사가 되겠죠. 그런데 백제의 최초의 절 이름도 흥륜사예요. 근데 고구려에서도 요동성에 세운 절 이름이 흥륜사입니다. 흥륜사를 세워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전륜성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바로 전륜성왕 이론을 통해서 왕권 강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구려가 이제 주변 국가를 이렇게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각 지배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서로 다른 신관들이 존재하게 돼요. 이 세계관은 그대로 인정하는 상태. 근데 유교는 이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융합적으로, 포용적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국가적, 종족적 그 견해나 특정한 그런 이념이 들어가지 않는 종교, 불교죠. 불교는 특정한 민족의 이념이 없어요. 이슬람이나 기독교는 강력하지 그게. 근데 불교는 그런 면에서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포용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고구려에 연합된 다른 종족들을 융합하려고 하는 성격이 가진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융합이고 정치적으로는 전륜성왕의 이론이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불교를 통한 사상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불교와 종교적 불교를 동시에 이해를 해야만. 자, 그리고 광개토대왕은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된다. 이거 뭐냐? 천하를 그때 당시는 구로 표현했어요. 천하를.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팔방, 그죠? 사방팔방이니까.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하는데 중앙절이 하나 세워지겠죠. 그러면 팔방에 8개가 세우겠죠. 그럼 총 절이 9개. 그죠? 근데 소수림왕 때는 전륜성왕이 아니기 때문에 절을 세우지 않았죠. 그러나
광개토대왕은 전륜성왕을 해방했기 때문에 절을 9개를 세우게 됩니다. 어디다? 평양에다가요. 평양에 부사를 세웠다고 해요. 이제 전륜성왕이 등장한 거죠. 소수림왕은 이제 전륜성왕을 예비한 군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불교를 통해서 고구려 천손의 자긍심을 되살리고 주변 민족의 연합을 포용하는 정치 종교 사상으로서 불교가 공인이 됐다. 그리고 이 불교는 전진으로 왔다. 근데 우리는 불교를 이렇게 배우고 있죠. 중국으로부터 왔다고. 중국으로 왔다 갈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불교가 중국에 와서 중국화된 후에 그 불교가 왔을 때는 중국 불교예요. 그러나 이 불교는 마라난데서 바로 전진으로 왔고, 전진은 중국 한족이 아니에요. 북방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북방민족부터 왔다고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국사에서, 한국사에서 그 부분을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진에서 온 백제 불교도 동진화된 불교가 아니라 바로 마라난타가 파르티안에서 전진으로 왔다가 동진으로 잠깐 거쳐서 진검다리를 거치는 냇가를 건너서 우리 백제로 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중국 불교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중국 불교를 할 때는 선종이죠. 달마 이후에 생겨난 선종은 철저하게 중국화된 불교죠. 그럼 이것은 중국으로 왔다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삼국의 불교는 북방민족, 특히 파르테에서 직수입한 것과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중국보다 우리가 더 빠르게 불교를 소화할 수가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불교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냐? 구귀족이라는 건 뭐냐? 나라가 망하면 원래 구귀족들은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 나라가 망하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왕권한테 다 던져주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죠. 방법이 뭐냐 이거죠. 신진 세력을 양성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 때 집현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종임금 때 규장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성종임금 때 홍문관을 세우는 게 뭐겠어요. 새로운 세력을 양성시켜서 기득권을 취해야 되죠. 기록에 의하면 장수왕 때 귀족 3,000명을 죽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평양으로 천도하는데 얼마나 반대하겠어요. 그 정도는 해야 돼요. 바로 광개토대왕도 바로 소술망이 그걸 해준 거죠. 그게 뭐냐? 태학의 설립입니다. 그러니까 태학의 설립은 국가의 이념이 지금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세계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1945년도 해방 이후에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이념으로는 이제 21세기 이미 냉전이 사라진 이 시대를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6.25 전쟁이나 아니면 월남전쟁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국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을 어디 전몰자 국립묘지에다 모시는 건 당연해요. 왜 국가를 희생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그 이념으로는 절대로 미래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왜? 그건 과거 속에서 남과 북이 치열하게 동족 상잔의 비극을 연출한 거고 이걸 극복하지 않고는 언제까지 원한을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음 세대는 다음에 비전을 줘야 되죠. 그 비전을 저는 다래를 꿈꾸면서 했던 겁니다. 이제 남북을 뛰어넘어서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는 시대가 오려면 비전을 던져줘야 되겠죠. 그 비전을 바로 태학에서 만든 거죠. 국가 이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지역에서 똑똑하다 그러면 얘들이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부저가 있잖아요. 부에서 이제 인재를 이쪽에 중앙에다 파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앙에서는 이쪽에다가 견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사자라고 불렀던 겁니다. 사자. 대사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지역에 유능한 인재가 여기 오면 왕권을 따르겠어요? 자기 지역의 부족이나 이걸 따르겠어요? 뻔한 거죠. 가끔 나는 대국적인 생각을 한다 해서 왕권을 따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90%는 다 지역의 이익을 따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유능한 사람이 천거하거나, 그죠? 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그 조상님들의 그 음덕으로, 그죠? 음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천거나 음사를 가지고는 왕권의 친위 세력을 형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바로 새로운 게 뭐냐? 바로 국가 이념의 전환과 함께 친위 세력 양성이고 이 친위 세력은 반드시 뭐냐? 신진 세력이 돼야 돼요. 이 신진 세력이 타락하면 조선 후기 붕당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훈구포로부터 탄압을 받았어요. 4번에 걸친 사활을. 그렇지만 그들은 정권을 잡은 후에 다른 농민들이나 이 사람들의 권력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폐쇄된
우리말은 의회 국가를 추종한 거죠. 의회에 부르주아들만 가게 되면 그 의회는 독재할 수밖에 없어요. 신진 세력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바로 세 번째는 뭐냐? 신진 세력의 등장입니다. 근데 신진 세력의 등장은 몇 년 있어야 돼요? 20년이요. 10살 때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국가의 동량이 되려면 적어도 20년 정도. 그러니까 372년에 만약에 태양이 설립되면 392년이면 이들이 이제 국가의 주요한 인재가 되겠죠. 바로 391년이 광개토대왕의 즉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수림왕과 고국영왕은 인재를 양성해 준 거죠. 토대를. 그리고 이제 그 결실이 광개토대왕으로 등장한 거겠죠. 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태양의 설립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네? 세 번째가 바로 율령입니다. 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형법이고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칙을 만들어요. 근데 법칙은 이 세상에 구현되는 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늘의 법도와 땅에서 지켜야 할 칙을 합해서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칙 문제 추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법이라는 것은 착하게 살아라. 칙이라는 것은 열심히 농사해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열심히 농사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저녁 6시까지 일하라. 이렇게 구체적인 게 나오죠. 그것을 우리는 율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9시에 일어나고 6시까지 일하면 안 되잖아요. 때에 따라서 노인분들은 쉬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격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격식을 따른다는 거. 그래서 법은 이렇게 3단계 나옵니다. 하늘, 땅, 사람. 천지인으로. 그래서 하늘에 속하는 것은 우리가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법칙. 그리고 이제 통치학에서 만든 것은 율령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것에 맞추는 법. 그걸 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격식을 찾는다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율령 격식이에요. 율령 격식. 이걸 줄여서 율령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자에서도 많이 배울 겁니다. 법칙과 율령과 격식 세 개로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삼원법에 의하면 천지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령을 반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중앙에 정치력이 이제 강화됐다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지역을 합법적으로 지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율령을 통해서 얻는 게 뭐냐 이죠? 얻는 게 중앙 관리를 파견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중앙군을 이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친위군이죠. 자, 그러면 이때 뭐가 생기냐? 병부가 생깁니다. 육조 체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역에 그 토대를 가진 사람이 군대를 파견해야만 왕이 끌어갔는데 이제 왕이 경제력을 확보하면서 친위군을 형성해요. 이제 그래서 신라에서는 이때 누가 법흥왕 때 병부를 설치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어디 쳐요? 동해안을 치잖아요. 그리고 지중왕 13년 그렇죠? 섬나라 우산고 그때 이제 서서히 이제 중앙군이 편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왕권이 강해지는 거죠. 이 왕권을 중심해서 광개토대왕의 친위군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꼭 불교, 태학, 율령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광개토대왕의 아버지 고국양왕이 등장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고국양왕이 언제까지 왕 노릇을 했냐면요. 384년부터 391년이에요. 근데 이 384년이 전진이 북중국을 통일했다가 비수전쟁으로 패배한 후에 전진의 북연이 암살을 당했다 그랬죠. 그리고 분열이 시작됐죠. 그래서 5, 16국 시대 제1제 통일 시기가 무너진 게 384년이에요. 372년부터 384년에 북중국이 전진에 의해서 단일화된 통일 왕조가 들어선 시기입니다. 380년에 분열이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 후연도 생기고요. 저 위에 북이 그때 탄생합니다. 탁발부가 북이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후진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저쪽에는 전량에서 후량, 서량, 남량, 북량 수많은 나라들 해가지고 제가 계산해보니까 9개 나라가 독립을 해요. 적어도 아주 혼란의 시대죠. 이것은 고구려한테는 행운이었죠. 왜? 소수림왕에 의해서 토대를 마련하고 다시 고국양왕에 의해서
이제 그것을 정비하고 엄청나게 반대 세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실망의 개혁에 대해서 요걸 고국영왕이 타결해주고 우리로 말하면 요 분이 태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태종 이방원이 막 다 죽였잖아요. 막 외척도 죽이고 막 죽이고 해가지고 세종대왕을 예비시켜줬잖아요. 드디어 세종의 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종은 이제 문치를 하신 거고 우리 광개토대왕은 무치를 한 거고 무위를 떨친 것이고 이런 약간의 방식은 달라도 큰 틀에서는 이렇게 역사를 대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고국 양왕의 뒤를 이어서 근데 고국 원왕은 왜 고국 양왕 되셨을까? 고국과 고국이 같죠. 결국에 고국 원왕의 동지 그 세력권이 오늘날 환인 지역이 빌 수가 있는 환인 지역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자기 큰아들은 왕이 됐으니까 자기 공지는 누가 계승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래서 고국 양왕은 고국 원왕의 땅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드디어 이제 광개토 태왕이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광개토 대왕 시기 4세기 말에 국제 정세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왜 어렵지 않느냐? 광개토 대왕 때는 무지 또 행운이에요. 자 이쪽에서 380년에 분열이 되면서 이 지역에는 강력한 또 하나의 후진이라는 세력이 등장하고요. 이렇게 후진이. 자,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후연이 등장하겠죠. 후연이. 그리고 이 지역에는 여전히 동진이 그대로 있었고. 동진이. 자, 그래서 후진과 후연이 북중국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틈을 타서 이쪽에서는 바로 북이가 등장하고 여기는 후량이 등장합니다. 오늘 실크로드거든요. 실크로드 지역, 후량, 그다음에 남량, 서량, 북량 5개의 양 나라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지역은 생산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후진을 위협할 정도의 역량은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 말하면 저기 탐나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마도나 이 정도. 영향력은 없죠. 큰 영향은 후진과 후연. 그래서 후연은 끊임없이 공격을 했고 후진은 끊임없이 후진했어요. 실제. 전진은 끊임없이 전진을 했는데 후진은 수없이 치니까 여기서 치고 북이가 치고 여기서 치고 여기서 치니까 그래서 땅이 계속 후진됐습니다. 후진. 그래서 이제 근데 왜 후연이 왜 천하를 통일하지 못했느냐? 이 후연에는 바로 여기 광개토대왕의 등장입니다. 근데 광개토대왕만 등장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후연 세력들이 쭉 내려오면서 이 지역의 탁발 선비들이 드디어 강력하게 등장하고 이 탁발 선비 중에 탁발규라고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바로 384년에 부비를 세우게 돼요. 세우게 되면서 후연을 협공하겠죠. 고구려 이렇게 후진까지. 그래서 이외에 탁발의 부기와 후진과 고구려가 후연을 공격합니다. 후연은 무지 막강했거든요. 예전에 그 우리나라 사극 가운데 광개토 태왕이라는 사극이 있었어요. 거기서 광개토 대왕이 개선했더니 18번인가를 잡혔다가 풀려나고 잡혔다가 풀려나고 화살에 맞았다가 살고 화살에 맞다가 살았다가 하더라고요. 그따위로 만드니까 누가 그걸 보겠어요. 오죽하면 그때 당시 초등이었던 우리 아이가 아빠 너무 재미없어. 왜 그랬더니 어떻게 왕이 맨날 잡혔다 풀렸다 반복하냐고. 그때 광개토 대왕의 적대적 세력이 모용수였죠. 징그럽게 많이 나왔어요. 한테. 그 모용수가 바로 후연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인질로 간 겁니다. 전진에 북연한테. 그러다가 북연이 죽으니까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후연을 세우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른 세력들이 가서 서연도 세우고 남연도 세우고 나중에 북연도 세우고 이것은 후연을 얘기할 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개토 대왕은 후진과 후연과 동진이 삼각축을 이루고 대결하는 상태에서 여기 양이라는 세력과 위에 북이라는 세력이 끊임없이 이걸 공격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그러면 광개토 대왕은 뭐만 신경 쓰는데요? 고조선의 천하. 그죠? 우리만 신경 쓰죠? 이것을 우리는 고구려의 천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고구려는 굳이 여기를 치지 않아도 이 생산력 아주 충분히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쪽은 생산력이 높으냐? 자, 만주 지역의 유목 수렵 세계와 그죠? 요동 지역과 평안도 이쪽 지역의 농경지와 그다음에 요동과 황해주 지역에 있는 해상 교역이죠. 그러니까 물산이 풍부한 곳입니다. 자, 거기다가 백제, 신라, 가야, 외 주변 국가를 간접 지배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물산이 또 풍부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규모의 경제라고 부릅니다.
큰아버지 소수림 왕에 의해서 이렇게 예정된 군주가 된 광개토 태왕은 이제 전륜성왕으로서의 첫 발을 디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광개토 대왕은 전륜성왕인가? 근거가 있어요. 전륜성왕이 근거.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근데 왜 우리 한국사에서는 이런 전륜성왕 이론을 왜 모르는가?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학이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때 전통적 역사학이 유교사관이에요. 유학자들. 그러니까 불교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진흥왕이나 성왕일 때 불교 이론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불교 이론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불교식 이름을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70년, 80년대 왜 안 됐느냐?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하고 스님들이 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알려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전륜성왕 이론이 뭐지 할 정도로, 왜냐하면 진흥왕부터 시작해서 태종 무열왕, 문무왕을 이해하려면 전륜성왕을 이해하지 않고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전륜성왕의 이론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광개토대왕은 왕이 되자마자 평양을 새로운 불국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나라가 있는 도. 자, 우리가 경주를 불국도로 보잖아요. 불국도. 도읍할 때. 불국도. 그래서 이 불국도를 상징하는 것이 불국사잖아요. 자, 우리 고구려는 흥왕사라도 불렀고요. 백제는 여러 이제 절을 지습니다. 자, 불국도인데 이것을 평양으로 본 거죠. 새로운 걸. 그래서 여기다가 뭘 세우게 되냐? 1번 9개의 절을 세우게 됩니다. 부사라고 하죠. 원래 불국토를 세우려면 절을 9개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신라는 절을 어떻게 세우느냐? 황룡사, 구충, 목탑을 세우게 돼요. 자, 그리고 백제는 미륵사지, 미륵사, 구충, 석탑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9개 절을 평양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팔방.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 그 지배한 사람들의 군사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만든 게 부서당이잖아요. 부서당. 부서당은 우리가 하나의 통일된 나라라다. 이렇게 본 거죠. 부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평양에 부사를 했는데 천도는 못한 거죠. 천도는. 삼국사에는 부사를 설립했다고 했는데 천도를 못했고 발해의 문왕이 세운 상경 용천부에는 절이 9개가 있었어요. 절이 9개. 실제 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성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유교식 성왕이란 성스러운 군주 이런 뜻이 있고, 불교식으로 말할 때는 이걸 번역할 때 전륜성왕을 성왕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성스러운 왕이라고. 그래서 이 성스러운 왕을 가진 사람은 두 명 있죠. 하나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 그죠? 그때 성왕이라고, 또 하나는 백제 성왕. 그리고 신라는 진짜 흥륜, 진짜 흥륜사에 태어났으니까 진흥이라고 불렀어요. 법흥이 아니라 진흥. 그래서 진짜라는 건 뭐냐면 진골이라는 뜻입니다. 이 진골이라는 것은 뭐냐? 부처님의 정통 혈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는 인도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시지만 후대에는 신라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든다. 그래서 그 진흥왕 이외에 모든 왕들은 다 진짜를 붙이는 겁니다. 진지왕, 진평왕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진골이라는 거는 진골 성통이에요. 부처님의 뼈다귀를 가진 성스러운 계통이다. 그래서 원래 성골이란 말은 없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만든 개념이지 원래는 진골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태종 무열왕개가 이제 해공왕 때 죽어요. 그 끝나. 그러면서 이제 태종 무열왕 합쳐 있는 내무랑 후손들은 이제 김씨 왕조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거의. 그래서 그 사람들의 후손을 전부 진골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그걸 떼서 태종 무열왕개만 따로 성골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실제로는 진골인데 여기에 진골이 늘어난 걸 보면 됩니다. 내무왕개들이 붙었으니까. 자, 그래서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자, 흥륜사입니다. 그죠? 이차돈이 순교를 하면서 그 찬경님을 훼손하고 거기다가 절을 세우게 되죠. 찬경님은 신라 전통적인 세계관이 담겨있는 신성한 구역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절을 세우려니까 귀족들이 일어나서 항의를 하죠. 그때 이제 이차돈의 목을 자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남산에
그냥 우유를 이만치 가지고 막 그 꽃도 가지고 고풍기로 막 이렇게 가지고 2차전에 목에 딱 잘릴 때 예, 예, 확 그냥 퍼져가지고 예, 그래서 2차전에 목은 멀리 떨어졌죠. 예, 떨어진 곳에 이렇게 비석을 세웠죠. 예, 지금 경주 박물관에 그 비석이 있습니다. 2차전에 목이 잘려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어떤 형태의 종교적 이적이 일어남으로써 그렇죠? 그때 세운 절이 흥륜사고 거기서 바로 이 진흥왕이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흥륜사. 그러니까 이 요동에 보면 예, 바로 뭐냐면 아유광탑을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아유광탑. 고구려가 삼국유사에 보면 나옵니다. 삼국유사. 이 아유광이 최초의 전륜성왕인 아쇼카를 말하는 겁니다. 아쇼카. 그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냐면 그 9개 절반 여기 있구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요동에다가 아유광탑을 세운 것은 아마 이제 그 이전에도 요동이 우리 땅이었지만 이제는 확고하게 아마 이걸 차지함으로써 거기에 광개토대왕의 이상향을 담은 탑을 세웠을 거예요. 예전에 수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그 수나라의 병사들의 뼈를 모아가지고 경관이라는 승전탑을 세우게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적어도 고구려는 광개토대왕을 전륜성왕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시호에 이제 성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광개토대왕은 도대체 어떤 꿈을 가졌나 이게 무지 중요하죠. 왜냐면 땅을 많이 넓혔다는 것에서 우리는 뭐 어떤 개념이 가냐면 근대 국가 이념은 땅이에요. 국가 이념이 땅, 인민, 주권. 그러니까 땅에 대한 너무 과도한 영향을 가져요. 근데 고대에서 땅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토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는 뭐가 있느냐? 토와 경이라는 게 있어요. 토와 경. 토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터전을 말합니다. 근데 경이라는 건 뭐냐? 경은 뭐냐? 교화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스릴 때 토를 기반으로 경제적 토대를 하면 그 문화적 역량이 뻗쳐 있는 권역, 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강상 관계 토경할 때 이 토경이란 말은 관계토대왕이 꿈꾸는 세계의 범위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범위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형태로. 자, 하나는 뭐냐? 귀족들을 누르고 새로운 신진 세력에 의해서 새로운 고구려를 세운다. 새로운 고구려를 세운다. 그것을 안이라고 불러요. 안은 내적인 세계의 평화를 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나는 평화를 원하지만 주변 국가가 평화를 원하지 않죠. 그때는 뭐냐? 공격해야 되겠죠? 그걸 평이라고 불러요. 대외적으로 주변 국가를 누르고 내적으로 그런 억압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 광개토대왕배는 구업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그리고 나라의 위험을 천하에 알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 고구려가 갖고 있던 두 가지 문제가 있던 거죠. 하나는 내부의 기득권의 그 힘, 그걸 어떻게 누를 것이냐. 또 하나는 외부의 침략세를 어떻게 누를 것이냐. 그래서 내부는 보조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한 세계를 만드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원한을 두지 않고 그 지역을 그대로 놔둠으로써 연합국가라는 틀을 만드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부역의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도전한 세력을 친 거죠. 이걸 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호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땅을 좋아했다고 뭐 이렇게 그런 뜻 아닙니다. 아마 이 호는 이 평안에 붙어 있는 걸 거예요. 평안이 잘 되었다. 이것이 잘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태왕을 꾸미는 말이 아니라 평안을 수식하는 용어로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 잘 됐다 이런 식으로 평안호 이렇게 그리고 태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 성자를 붙입니다. 호, 태, 성왕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태왕의 비전은 바로 이 태왕릉비에 담겨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태왕릉비는 뭐 1800, 뭐 2자, 1775자 뭐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약 6m가 되는 커다란 비석이 1, 2, 3, 4가 있는데 바로 일면에 이 부분이 바로 고구려의 건국 이상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고구려의 건국 이상은 뭘로 표현하느냐? 세 개로 표현했죠. 추모, 유리, 그죠? 그리고 대무신왕, 대해주룡. 이 세 사람이 결국에는 고구려의 건국 이념이죠. 그리고 이 추모를 통해서 건국의 이념을 뭘로 표현했냐? 우리는 천선이라는 걸 표현한 거죠. 추모, 유리, 그다음에 대해주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에 광개토당이 나오죠. 이 세 사람의 건국 이상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소술명에서 중흥이 된 후에 광개토당이 이걸 이뤘죠. 그래서 요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훈적이라고 하고 훈적 그리고 왈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시, 후, 세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광개토당의 훈적을 후세에 널리 보여주거라. 네. 그 칠지도의 마지막에는 전시후세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자는 하늘이 땅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글자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한자 탐구 생활에 이해할 때 두 번째가 바로 이 시자입니다. 역사 제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요. 왕권에서 쓰는 용어들입니다. 시자. 그래서 이 시자는 항상 종교, 제사와 관련된 글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종묘 사제가 때도 이거고요. 그다음에 할아버지 족자도 이거고, 뭐 하늘에 빈다도 축자도 이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신도 이거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여기가 이제 바로 이제 이 훈적의 내용.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쟁과 공적이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나올 거예요. 이제 3면에서 있죠. 이쪽 부분. 뭐냐? 이제 광개토에 이룬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고구려의 깃발에 하나가 됐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뭐냐? 연호제를 만들었어요. 연호. 그래서 국연과 간년이라고 만드는데, 그래서 국연은 전형적인 고구려에 속했던 사람들, 간년은 새롭게 편입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 하여금 수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묘.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여기 사당이 있었다면, 광개토 분명히 사당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광개토 사당이 지금도 있어요. 태왕릉에 있으면 사당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방울이 발견됐죠. 태왕릉 방울. 그래서 태왕릉 방울이 100개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걸려 있었겠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죠. 고구려에만 들어가지 않았겠죠. 광개토장 이상에 참여했던 공신들. 우리가 종묘에 가면 공신당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 배양이 된다. 엄청난 영광인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의 고구려의 세계를 표방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름들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죠. 하나는 치욕적일 수 있는 거죠. 내가. 근데 또 하나는 영광스러울 수 있는 거죠. 내가 고구려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 제가 충청도를 기반해서 1500년의 역사를 갔다면 치욕적으로 받아들이겠죠. 우리 조상 그때 광개토에 무릎을 꿇고 150년 동안 치욕적으로 살았다. 또 한 번은 뭐냐? 우리는 같은 단군의 자손이니까 고구려 깃발 속에 들면 당연하다. 우리는 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광개토 대왕은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추모왕이 어떻게 해서 천재 아들로서 고구려를 건국했고 그 이상을 유리가 어떻게 그걸 이었고 대무신왕이 그걸 기틀을 세웠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광개토 태왕에 와서 이러한 공훈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가 정복전쟁이 쫙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정복전쟁은 남을 높이는 일이 없죠. 고구려의 공적이니까. 그래서 일본인들이 주어를 일본을 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비석을 갖는데 비석에는 설사 내가 치욕적이라도 상대를 높이는 건 없어요. 늘. 그러니까 이것은 고구려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왕릉비에는 국가 비전이 담겨 있는 거죠. 고구려의 국가 비전. 자, 그 고구려의 국가 비전이 뭐냐 이거죠. 왜냐면 일단은 땅이 넓으면 좋으니까.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죠. 함정. 그래서 그 국가 비전. 그것은 장수왕과 항상 같이 만나야 돼요. 왜냐면 광개토장의 이상은 장수왕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수왕이 이걸 세웠기 때문에 그 속에는 장수왕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고구려를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양에 9구사를 설치한 이유를 알죠. 그 뭐냐?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장수왕이 이 비석을 세우고
기술을 세우고 평양으로 천도함으로써 광개토 대왕의 어떤 비전은 장수왕으로 이어지고 장수왕이 그걸 실현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장수왕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걸 실현했느냐? 자, 이 강은 이 광개토 대왕의 꿈과 그 의도를 보고 그리고 이제 3강에서는 그 정책 이념과 장수왕의 관계를 통해서 3강을 이어가겠습니다.